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지원이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지은 광문자전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문자전의 전이라는 거 뭔지 알고 계시죠? 요거는 원래는 뭐였어요? 요거는 역사적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그러면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충신이라든지 효자라든지 아니면 연려라든지 또는 굉장한 악인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형식, 그게 전이었었죠. 일대기를 기록하는 거 행적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게 원래는 전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구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냥 어떤 인물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업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그런 전의 형식을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허구화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게 허구화의 과정을 거쳐갔던 것이 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예를 들어 광문자전 했을 때 전이라는 건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뭔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문자 하면 광문이라는 놈의, 광문이라는 자의 전 일생이야. 광문이라는 자의 어떤 삶의 흔적이야. 이걸 내가 알려줄게 라는 게 작품 제목의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문소설입니다. 한문소설이고 박지원은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고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나쳐 가면서 반드시 박지원의 여러 가지 소설들을 배우게 되는데, 정말 유명한 소설들이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의 위선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꼬고 어떤 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 작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광문자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의 소설의 경향 어땠다? 당대, 쉽게 말하자면 당대 양반을 까는 거였다. 왜 깠다? 이분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평민이었을까 여러분? 평민이어서 당대의 상위 계층이었던 양반들을 막 까는 거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박지원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양반들을 깠냐? 박지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선이라는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어. 그리고 가장 상위 계층에 누가 있었던 거야? 양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갔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게 위계 질서가 아주 서열이 아주 분명한, 상과 하가 아주 분명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민물이 썩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 또한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제 사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신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썩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 밑에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회가 더 어지럽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박지원이 보기에 조선 후기라는 사회는 딱 그러기 너무 좋은 사회였던 거지. 그래서 박지원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같은 양반으로서. 그래서 자기 소설을 통해서 야, 이 양반들아, 정신 좀 차려. 니네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올바른 선비의 모습을 정말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자기 소설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소설을 통해서 양반들이 보고 배워야 될 만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인간상들을 창조해내요. 광문자전이라는 이 소설도 광문이라는 거지를 통해서 그런 아주 바람직한 양반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인물상을 창조해낸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광문은 어떤 인물이다? 양반들이 보고 배웠으면 하고 바라는
바람직한 인물 유형이다. 자, 근데 이 광문자전은 여러분, 이 박지원의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실존 인물이에요. 이 광문자전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를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은, 박지원이 좀 18살 정도에 굉장히 많이 아팠대.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밤마다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지,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기를 되게 즐겨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동네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도 나도 광문이라는 거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듣다가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소설을 창작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문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실존인물이었구나. 그런데 이 실존인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허구적인 살을 막 붙여가지고 창작해낸 소설이 이 작품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소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작품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어. 여러분, 근데 광문이 누구야? 이 작품의 주인공이야. 그러면 벌써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달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은 유형화가 돼 있었어. 굉장히 틀에 박힌 듯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제자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가인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재주는 어때? 뛰어나야 돼. 뭐 글이면 글, 뭐 무슨 칼이면 칼, 뭐 다 잘해야 돼, 다. 뭐 악기 연주면 악기 연주 다 잘해. 그리고 용모도 아리따워야 돼. 남자나 여자나 일단 미우면 안 돼. 그때 당대가 인정하는 잘생긴 그런 용모를 갖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요. 그런데 벌써 보세요. 이 좀 고귀한 양반 가문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이랬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때? 처음 문장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거지야, 거지. 거지였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긴 것도 못생겼었어.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설정돼 있다. 독특하다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개성적인 인물 유형을 창조해냈다, 박지원이라는 이 작가가 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계속 일찍이 종루 하면은 이거는 실제 지명이죠. 구체적인 지명. 그래서 사실성을 부각한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종루의 저작거리, 시장이란 뜻이죠. 종루에 있는 시장 바닥에서 빌어먹고 다녔어. 거지니까.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자, 여기 쌤 적어놓은 거 아까 여기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주인공 유형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자기 우두머리로 앉히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계속 봅시다. 하루는 날이 몹시차고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거지 아이들은 다 빌려나가고 한 아이가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 그때 그 소굴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 광문이 지키고 있었던 거지.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애가 막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문이 너무도 불쌍해서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다. 자, 여기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 알고 가십니다. 어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인데도 자기가 나가가지고 밥을 빌려 갔다 온 거지. 그런데 그렇게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 아이가 벌써 죽어 있었단 말이지.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냈어.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어. 개가 막 컹컹
막 짖었겠죠. 집주인이 광문이 도적인 줄 알고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까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피해온 곳이지 도적질을 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줬습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이불떼기 같은 거지 그런 걸 달라고 해서 가지고 떠났어. 집주인이 몹시 이상히 여겨 그들을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포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고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대요. 자, 여기까지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병든 거지 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머지 아이들이 광문이 죽인 줄 알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쫓겨내죠. 그랬는데 쫓겨갔다가 집주인에게도 붙잡히고 그랬다가 집주인에게 제가 도적질을 하고 왔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적대기를 빌려가지고 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거 요게 포인트야. 병들어서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광문자전은요, 일화를 나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화라는 건 여러분, 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짤막한 이야기죠. 그 짤막한 이야기들 몇 개가 나열이 되는 그런 사파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쌤 이따가 자세히 다시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일화가 바로 요거야. 첫 번째 일화 소개가 된 거야. 첫 번째 일화. 일화는 다른 말로 하면 사파, 또 다른 말로 하면 에피소드. 소개가 됐어. 죽은 거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으로 있었다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조선 후기 시대상은 어땠냐? 아,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구나. 거지 아이가 하나 죽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그냥 시신을 갖다 버리는 거지. 어디 묻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갖다 버리면 끝났었단 말이지. 그냥 그 길거리에서 썩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자, 광문의 성격이 이 짤막한 일화를 통해서 부각이 됐는데, 굶어 죽어가는 거지 아이의 밥을 빌어다가 밥을 먹이기 위해 했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시신을 자기가 수습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따뜻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 유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문의 성격이 드러났어.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집주인은 처음엔 도적인 줄 알고 잡았지만 광문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말의 순박함, 그 말에 담긴 본심을 이해했죠. 그래서 광문을 풀어줬고 그리고 광문을 이렇게 뒤를 따라가가지고 실제로 얘가 어떤 일을 하는 인물인지까지 알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사람됨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의 소유자인 거죠. 그렇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짤막한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럼 이렇게 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뭐라고 중얼거렸을지 뭐 대충 알겠지. 뭐 하늘나라에 잘 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했겠지. 이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광문이 그 전에 있었던 일, 어제 그렇게 된 상황 이런 걸 낱낱이 말해줬죠. 그래서 집주인이 마음속으로 광문을 굉장히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여러분 시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술자 나와 안 나와? 서술자 나가 나오지 않죠. 인물의 심리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봐봐. 집주인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아 얘는 되게 의로운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까지 다 나왔잖아. 우리 이런 거를 시점을 뭐라 그래? 서민지, 전지,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요 시점이 쓰였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흘러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광문을 굉장히 잘 대접해 줬어. 그리고 나서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추천을 한 거지. 그래서 고용인으로 삼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업도 갖게 해줬네. 좋은 집주인을 만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 여기까지 보면 집주인이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약국 부자에게 소개하는 또 하나의 짤막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 부각된 건 집주인의 성품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줄 아는 클래스의 인물 유형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어떤 부자 여러분? 집주인한테 광문을 소개받아서 그를 직원으로 채용한, 약국을 하고 있는 그 부자죠.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로 돌아보다가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이런 걸 막 살피고 다시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뭔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굉장히 의심하는 듯한 그런 눈치였어.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고,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중심사건 뭐가 나왔어? 약국 부자가 광문을 계속 의심하는 거야. 어디 나왔어? 미심쩍은 눈치였다에 나와 있죠.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되는 약국 부자의 성격은 뭐였냐면 굉장히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그만뒀단 말이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고. 자물쇠로 자꾸 뭘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건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이제 약국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했던가, 그 돈을 방 안에 두었던 거죠. 그리고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두고 뭐 이렇게 했었나 보지. 그랬는데 그 자물쇠를 자꾸 살펴보고 있었단 얘기는 돈이 사라진 거지. 돈이 사라져서, 그런데 누가 의심스러워? 광문은 새로 채용한 직원이고 얘가 거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집주인이 선생님 같으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솔직히 말해, 뭐 이랬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약국 부자는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도 말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이 아주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 됐죠. 그 광문은 또 어땠어요, 여러분? 광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광문도 분명히 느낌으로 알았을 거라고. 아, 이분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니,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 어때? 좀 화도 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성격이 급하면. 근데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굉장히 앞에 있는 사건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 그래서 이것도 짤막한 일화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된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화다. 계속 봅시다. 며칠이 지났는데 부자의 처조카, 아내의 조카지? 그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려 왔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가져갔어요.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가지고 다 3인칭 전지작가 시점에서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직접 서술자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직접 제시 나오고 있고요.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야, 부끄럽다. 내가 너를 의심했었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참 내인배의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나를 포용해 주었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 부자가 말했다는 거야. 자, 약국 부자 어떤 사람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실은 뭐라고 한마디 안 했잖아, 광문에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불러가지고, 야, 사실은 내가 널 의심했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얼마나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진짜 대인배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자기를 소인이라고 막 표현하면서 장자라고, 누구를, 광문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사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 그렇게 하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막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두루 칭찬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실이라는 건 여러분 왕족들을 말하는 거잖아. 왕족들의 손님들이나 공경 귀족들의 그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까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요. 여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죠.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은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어. 자기 주인은 뭐야? 공경 문화의 측근이나 종실의 빈객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자기 주인들은 공경, 정말 그 높은 뭐 이렇게 삼공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큰 어떤 양반들이나 종실, 왕족 인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들려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집주인은 어디? 앞에서 여기 나왔던 여기 집주인이 말하는 거죠. 그 집주인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야국의 부자, 두 번째 사람, 그리고 광문까지 이 세 인물이 모두 다 칭송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 뭐예요? 광문의 무고함. 죄를 짓지 않은 거죠? 죄가 없음. 이 밝혀지고 야국 부자가 광문의 의로움을 널리 알려서 당시 서울은 아랫사람으로부터 윗사람에 이르기까지 요 세 인물을 칭송했다. 누구? 집주인이랑 야국 부자랑 그리고 광문 이렇게 칭송했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자, 맥락을 보니까 이 야국 부자도 장자라고 더욱 칭찬했다라고 얘기하고 부자도 광문을 장자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여기선 어떤 사람이구나? 아주 덕이 있고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때 돈놀이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사채지. 사채.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는 이런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당시 변화된 시대상을 또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돈놀이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꽂이나 옷빛이나 의복이나 가재도구, 뭐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을 잡고 그걸 담보물로 해가지고 본값의 10분의 3,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이 돈놀이를 했다 그 얘기야. 조선 후기에.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했다. 그러니까 광문이 제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 사람을 믿는다고 그렇게 보증을 제가 서드리겠게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리가 없고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러면 담보물을 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천금이라도 예를 들어 뭐 이분한테 1,000,000원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보증을 살게요. 이렇게 광문이 말하면 그냥 1,000,000원 빌려줬다라는 얘기야. 그 정도로 어떻게 했다. 광문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세 번째 일화 3번이 나온 거야. 사회상 어떤 사회상 나왔다? 돈놀이 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곤 하는 그렇게 사채업이 발달하는 근대 사회적인 면모가 나왔고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광문이 빚보증을 서면 담보를 따지지 않고 뭐 1,000,000원을 빌려달라는데 머리꽂이 하나 이렇게 딱 주고 빌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담보 안 잡고 그냥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을 정도로 광문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세 번째 일화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화입니다.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여러분 제자 가인형과 반대 인물 유형이었다는 거지.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말솜씨도 별로였어.
라는 얘기야. 입은 너무 커가지고 주먹 두 개가 들락날락만 하고 만석키를 잘했고, 만석키는 여러분 무슨 인형극 비슷한 거였대요. 그런 것들 되게 잘하고 철괴물을 잘 쳤다. 철괴물은 이제 철괴라는 거는 이제 뭐 신선 중에 거지 형상을 한 그런 신선이 있었는데 그 신선이 이 쇠지팡이를 들고 다녔대. 그 철괴에 춤을 추는 거지. 예. 거지 신선에 춤을 추는 그런 것도 되게 잘 추고 그랬대요. 그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직접 제시가 나와 있었구나라는 거. 뭐야? 서술자가 인물에 관해서 설명해 준 거죠. 직접 제시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 말하기. 를 해줬어. 이렇게 뭐 철괴무도 만석희도 이런 것도 다 뭐지? 다 거지 꼬라지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었고 말도 좀 어눌하고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 야, 네 형이 광문이지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지. 너는 광문의 동생이지.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아주 남을 막 비웃는 그런 욕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1화 네 번째. 광문이 추한 외모, 변변치 않은 말솜씨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다라는 네 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 보죠. 광문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싸워. 그러면 갑자기 옷을 막 벗어. 싸움판에 들어가서 뭐라고 막 씹으렁거리면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땅에 금을 다 긋고 마치 누가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막 이러는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막 신용을 하면 온 저자 사람들이 시장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들도 웃음이 터져서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광문이 어떻게 하는 거야? 싸움을 막는 거지. 싸움을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싸움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느라고 그냥 마음이 분노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멈춰지곤 했다라는 다섯 번째 일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부각되는 광문의 성격은 어때? 익살과 기지가 넘치다. 굉장히 재치 있고 지혜로운 거지. 그렇게 싸움을 못하게 말렸다라는 다섯 번째 일화 소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지금 스토리가 그 안에서는 인과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이 이야기 하나하나는 굉장히 독립적이야. 독립적인 그 광문과 관련되어 있는 짤막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까지 봤어? 다섯 번째 일화까지 봤어. 그치? 그 다음 여섯 번째 일화도 보자고.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대.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이렇게 상투를 틀었단 말이지 남자들이. 근데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거는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왜 남들이 야 장가 좀 가라 이렇게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야? 여자도 용모가 잘생겼어야 신랑감으로 좋아하지? 라는 얘기인 거지. 자, 관련 한자성어 뭔 거야?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거죠. 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잘생긴 얼굴을 좋아해? 그러면 내 아내 될 사람도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줬다 그 얘기야. 그러기에 나는 원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나를 신랑감으로 나를 남편감으로 택해줄 여자는 없을 거고 난 그거 너무 잘 이해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래서 장가를 안 가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야. 이해됐죠? 자, 광문의 가치관 어때? 옛날에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남성 우월적인 가치관을 대부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남녀가 평등해. 용모가 아름다움을 따지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남녀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요것도 짤막한 일화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장가가지 않는 이유 설명하는 거. 그 다음 남들이 야 이제 집 좀 가져라. 너 그 정도 일하고 그랬으면 뭐 돈 좀 있을 수 있잖아. 집을 좀 가지지 그래 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겠는가. 무엇하리? 뭐 설이야. 다시 말해 무엇하리는 의문형 종결이 쓰인 거지.
집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부모 형제 처자가 없다. 혈단신 관련 한자성어 있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혼몸이다 라는 뜻이에요. 혈혈단신인데 집을 가져 무엇하겠는가.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시장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지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있는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개의 집이 있어.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꿔도 내 평생에 다 못 자게 된다. 나 어느 집이든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자면 되는데 문간에서 자면 되는데 내 집이 8만 개인데 내가 집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7번째 일화 소개됐습니다. 자, 요걸 묶어서 좀 본다면 장가가 하는 것도 거절했고 집을 소유하는 것도 거절했어. 그리고 이 8만 호의 집이 다 내 집인데 내 평생 다 못 자게 되는데 내가 집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면서 안분지족할 줄 아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안분지족 유의어 뭐 있어요? 안빈낙도 유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분수를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광문의 성격 뭐 무욕, 욕심이 없음. 그리고 뭐 소유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대단히 자유분방해서 뭐 8만 호가 다 내 집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그 다음 서울 안에 명기 유명한 기생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기생들은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왜? 여러분 이유를 좀 정리해 본다면 광문이 사심이 없고 뭐 어떤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이 유명한 기생들도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됐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광문으로부터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됐었다는 거지. 광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부마도의 청지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궁중의 무슨 칭의대 같은 군대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각전의 별감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무슨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고요. 부마도위 이 왕족이죠. 왕족의 청지기들 이런 사람들도 이 평민은 아니고 평민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인물들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오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갔어.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고요. 그 운심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술자리를 벌린 거지. 그리고 운심을 보고 춤을 추라고 막 한 겁니다. 그런데 운심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어요. 뭐야 콧대가 되게 높은 여인인 거지. 그래서 니네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춤을 추라고 그래?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벼슬을 가지고 있는 평민들은 아니고 여러분 조금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는 왕족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 아주 고고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 운심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 기생이잖아. 그런데 신분이 조금 자기보다 훨씬 높은 기생은 천민이고 여러분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라고 그랬는데 춤을 안 추고 있어? 그러면 막 갑자기 칼부림이 나거나 뭐 잡아 가두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조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광문이 쑥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상좌에 제일 윗자리에 딱 앉는 거야.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 그런데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고 의기양양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았다는 거야.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고 이런 거 다 뭐야? 외양묘사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막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였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취한 척 막 구역질을 해대면서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트를 트는 북상트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상트를 튼 거야. 그렇게 튼 채였어. 온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색해 깜짝 놀라가지고 광문을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광문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무릎을 탁탁 치면서 막 노프랑 낮이랑 콧노래를 막 흥얼흥얼 부르니까 온심이 갑자기 흥이 동해가지고 옷을 받고 있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췄다. 이런 문제. 자, 온심이 왜 이렇게 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자기 보고 먼저 춤을 추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신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내면의 인물됨, 광문의 그 인물됨을 훨씬 중요시 여겼고 사람됨을 알아보는 안목의 소유자가 운심이었기 때문에 광문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흥에 동해가지고 광문의 의도를 다 알아챈 거지. 우리 같이 춤추면서 그냥 즐겁게 우리 이 자리를 넘어가자. 이런 광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운심이 함께 춤을 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싸움을 멈추게 하는 그 광문의 그 기지와 재치가 여기서도 발휘가 된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니까 온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놀면서 그 자리에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광문이 아주 가식이 없는 순수함으로 도도한 기생인 운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뭐다? 광문이 아주 기지 넘치게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운심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일화가 소개가 된 겁니다. 이게 뭐야? 8번째 일화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광문자전이 끝나요. 이 광문자전이 이렇게 1차로 끝났고 나중에 이 박지원이 두 번째 조금 더 이야기를 첨가해서 광문자전을 또 하나 짓죠. 근데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방경각 외전이라는 그런 문집에 실려있는 광문자전이라는 소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별표 하고 가시죠. 1번 별표 5개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강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 집주인의 성품, 부자의 성품, 은심의 성품 이런 그 좀 보조적인 인물들의 성품도 부각이 됐지만 제일 많이 부각이 됐던 건 뭐다? 광문이라는 인물의 인품, 성품이 많이 부각이 됐죠. 뭘 통해서? 짤막한 일화들을 나열해가지고 광문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들을 나열했다고. 그런 구성을 우린 뭐라 그런다? 병렬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렬식 구성이라는 개념 알고가 병렬은 뭐야? 나란히 놓았다라는 거야. 자, 독립된 짤막한 이야기들을 나란히 놓았어. 그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병렬식 구성을 통해서 무엇이 부각이 됐다? 인물의 성격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파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은 대부분 인물소설이야. 인물소설. 성격소설이라고도 얘기하는 어떤 특정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파식 구성 또는 병렬식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자, 사파적 구성, 병렬식 구성, 또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요. 갈등은 특별하게 부각이 되지 않아. 갈등은 특별하게 첨예화되지 않고 인물의 성격이 부각되는 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놓고 가십니다. 자, 다음은 이 소설이 실려있는 책의 서문에 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박지원은 광문자전이 실려있는 방경각외전 서문에서 도둑질로 명성을 훔치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다투는 당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굴까? 도둑질로 명성을 훔쳤다? 명성이라는 건 명예잖아. 뭐 높은 자리 이런 걸 의미할 텐데 그걸 뭘로? 도둑질해서 훔쳤다. 자기가 진짜 그렇게 명예를 얻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걸 돈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훔쳤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서로 다퉜어. 서로 그 명예를 가지겠다고 다퉈. 그게 진짜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거나 도적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다투는 거. 그게 누구야 여러분? 명방계충인 거죠. 드러나는 명성 자체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된 것에 불과했던 당대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이 작품이 창작됐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광문이라는 새로운 근대적인 인물 유형,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 제자가인형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창조된 이런 근대적 인물형을 통해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천대받는 거지 광문이 양반보다 더 고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며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새 시대에는 가문, 권력, 부흥, 외모 이거 다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 외형적 가치죠. 이런 외형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바람직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 필요해.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인물, 이런 사람이라야만 진짜 존중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작가 박지원이 위선, 착한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착한 척, 허위, 거짓에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착한 척 하면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런,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표리부동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겉은 굉장히 막 고상하고 착하고 이런 것 같지만 속은 철저히 썩어있는 그런 양반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에서 사용한 게 뭐다? 광문이라는 근대적인 인물 유형, 거진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 유형을 창조한 것이었다 라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 잘 되셨죠? 자, 별표 하시고요. 자, 근대적인 가치관 정리해보면 광문에게서 나타났었어. 남녀가 평등하다는 가치관이 있었고 신분이 아닌 인격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광문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근대적인 가치관이 드러난 이 소설은 조선 후기 한문 소설이었습니다. 네, 광문자전.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박지원은 자기 소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했다? 당대 양반들을 까고 싶어 했다. 왜? 부정부패, 비리, 퇴폐, 향락을 일삼고 있는 정말로 위선적인 이런 양반 사회가 진짜 황골탈퇴라고 얘기하죠. 완벽하게 자기 부패를 다 씻어내고 깨끗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조선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을 까는 이유가 신분제를 타파하고자 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제 타파를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요. 당대 양반을 깠던 이유는 뭐다? 올바른 바람직한 어떤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양반들이 그 삶에 대한 지향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였다? 박지원이라는 작가였다. 조선 후기의 양반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화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파식 구성, 병렬식 구성을 가짐으로써 광문이란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알려주고 있는 소설 한 편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광문자전이라는 소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